믿기 힘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동해안을 강타한 대형 산불로 국제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한국의 놀라운 재난 대응 방식이 세계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강원도 일대를 휩쓴 이번 화재에 맞서 한국이 보여준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은 국제 언론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는데요. BBC 국제부 재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재난 대응이 아닌 어떤 특별한 무언가였다고 합니다. 기술 강국 한국에서 펼쳐진 예상치 못한 광경. 한국의 산불 현장을 직접 취재한 BBC 특별 보도팀의 생생한 현장 리포트를 통해 세계가 주목한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국제부 재난 전문기자 클레어 윈터스입니다. 런던 비가 내리는 아침에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가 식기도 전에 편집장 벤이 저를 급하게 불렀죠. BBC 국제부 재난 전문기자로 일한 지 15년, 수많은 현장을 뛰어다녔지만 그날만큼 갑작스러운 출동은 없었습니다. 클레어, 한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어.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해. 뉴스룸 대형 스크린에는 붉게 타오르는 산악지대가 비춰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강릉이라는 도시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란 설명과 함께 말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한국의 위치와 기본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물론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는 알았지만 솔직히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했죠.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곳으로는 처음이네요. 제 말에 편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 기술적으로 선진국이지만 재난 대응 시스템은 어떤지 우리도 궁금하니까.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서랍에서 항상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여권과 응급물품, 취재 장비가 늘 정돈되어 있습니다. 런던에 혼자 남을 딸 에밀리에게 문자를 보냈죠. 긴급 출장, 몇 주 걸릴 수도. 전형적인 저의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소원한 건 이미 오래된 일이었어요. 재난 현장을 누비며 보낸 제 인생이 가족보다 타인의 이야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은 결과겠죠.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 빠른 인터넷, 첨단 기술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하지만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을지 몰라도 서구의 위기관리 체계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까요? 내심 냉소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기술은 앞서도 감정은 닫혀있는 나라, 그런 이미지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현지 시간으로는 밤 9시, 영국 시간으로는 정오였습니다. 시차 적응할 여유도 없이 저는 입국장을 빠져나왔고 클레어 윈터스라고 적힌 팻말을 든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BBC에서 오셨죠? 저는 이승아입니다. 통역을 맡게 됐어요. 승아는 단정한 차림의 30대 후반 여성이었어요. 통역사치고는 다소 어두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히 악수를 나눴죠. 일정이 빠듯할 것 같네요. 바로 강릉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아를 따라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한국의 밤 공기는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차에 오르며 저는 질문했어요. 이 나라에서 이런 대형 산불은 흔한가요? 아니요, 이 규모는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기후 변화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승아는 운전기사에게 한국어로 뭔가 지시했고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승아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재난 상황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과 연관된 감정이죠. 저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의요? 복잡한 단어 같은데요. 설명으론 안 될 것 같습니다. 승아의 대답은 다소 냉담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뭔가 숨기고 있군. 우리의 첫 만남은 그렇게 서먹하게 시작됐어요. 차 안에 침묵이 길게 이어졌고 저는 노트북을 꺼내 기사 개요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틀은 이미 정해뒀어요. 기술 강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부재한 감정의 나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취재가 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강릉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하늘에서 희미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도로변에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죠. 제 예상과는 다르게 혼란스러운 광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아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지 관계자들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카메라맨 톰과 함께 장비를 꺼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예상했던 아비규환과 달리 비의 현장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분주하지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질서 있게 모여있는 이재민들이 눈에 들어왔죠. 현장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승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산불 진행 상황과 대피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산불, 하지만 인명피해는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가 대피소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 주민 450여 명이 이곳에 머물고 있어요. 승아의 안내를 따라 체육관으로 개조된 대피소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이재민들은 정해진 공간에서 침착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다른 쪽에서는 의료진이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상하지 못했네요. 제 말에 승아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떤 모습을 기대하셨나요? 좀 더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더 당황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유럽에서 본 재난 현장은 대부분 혼란 그 자체였으니까요. 승아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무언가 불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재난은 전 세계 어디서나 재난이죠. 다만 대응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곧바로 취재를 시작했어요. 대피소 곳곳을 둘러보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놀라웠던 건 자원봉사자들의 숫자였죠. 대피소 안에 있는 사람들 중 절반은 피해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였어요. 지역 대학생, 직장인,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품 전달 테이블에서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구호물자 상자마다 작은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승아에게 물었죠. 이게 뭐죠? 기부자들이 보낸 손편지예요. 물건만 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보내는 거죠.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어 읽을 수는 없었지만 승아가 번역해 주었어요. 가족이 아니어도 함께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서구의 재난 현장에서도 기부와 구호 활동은 있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메시지가 담긴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듯한 느낌이 들었죠. 이건 연출인가요? 카메라 의식해서 준비한 건가요? 승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윈터스 씨,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카메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승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괜히 입을 열었다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업적 본능으로 계속 의심했죠. 재난 이후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수십 번의 취재 경험에서 그것은 공식과도 같았어요. 대피소 구석에서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말을 걸어오는 것이 신기했어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취재하러 오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도와요. 어제는 내가 도움을 받았고 내일은 내가 도울 차례죠. 그 말을 듣고 나니 문득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피해 마을에서 추가 대피 인원이 도착했어요. 먼지와 연기 냄새가 가득한 옷을 입은 노인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을 맞이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박수였죠.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대피소 한쪽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초안의 제목을 기술 강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부재한 감정의 나라에서 예상 밖의 질서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제 예상과 다른 광경에 내심 놀랐기 때문이었죠. 대피소에서의 둘째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체육관 한쪽에 마련된 임시 숙소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자원봉사자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의료진들은 환자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세면을 마치고 승아를 찾았어요. 승아는 대피소 입구에서 새로 도착한 자원봉사자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승아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어요. 어제의 날카로운 대화는 없었던 일처럼 승아는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복구 작업이 시작된 마을로 가기로 했어요. 그때 대피소 입구에 버스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은 대부분 60, 70대로 보이는 노인들이었죠. 서울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고요. 자녀들 몰래 새벽 버스를 타고 오셨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 많은 분들이 재난 현장에 자원봉사를 하러 오다니요. 게다가 자녀들 몰래라니요.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작은 간식 봉지를 건네셨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직접 만드신 약과예요. 외국인 기자가 고생한다고 챙겨오셨다네요.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유럽의 재난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죠. 승하와 함께 산불 피해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검게 그을린 산과 일부 무너진 주택들이 보였어요. 그러나 놀라운 건 이미 복구 작업이 한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소방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잔해를 치우고 있었어요. 한 주민이 소방관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불만이 있나 싶었지만 그 주민은 김밥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소방관들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구조대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승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여기선 흔한 일이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주고 싶어 하죠. 취재를 위해 한 노인분께 다가갔습니다. 집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대부분의 집기를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어요. 승하를 통해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빚진 적이 있었어요. 갚을 차례죠. 승하가 부연 설명했어요. 한국전쟁 때 많은 나라에서 도움을 받았거든요. 특히 노인 세대는 그 기억이 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 전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놀라웠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역사적 기억의 연속성이었죠. 점심 무렵 피해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들과 우리 취재진에게도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공동체 의식은 잃지 않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식사 후 한 주민이 소방관에게 고생 많아요 라고 인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건 매뉴얼이 아닌 본능이야.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유럽의 재난 현장에선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계속해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매뉴얼도 교육도 아닌 본능적인 행동처럼 보였죠. 다양한 연령대의 자원봉사자들이 물품을 나르고 잔해를 치우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구호 인력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는 모습도요. 마치 서로의 역할이 뒤바뀐 듯 했어요. 저녁이 되어 대피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기사 제목을 다시 생각했어요. 재난 속에서 피어난 연대, 한국의 공동체 정신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단순한 취재를 넘어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서울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현장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얻고 싶었어요. 승하는 영국문화원에서 한국의 재난관리 전문가와 인터뷰를 잡아두었다고 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릉에서 찍은 영상들을 살펴봤어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과 질서 있게 움직이는 이재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돌보는 모습들이 화면 속에 담겨 있었죠. 벌써 그립네요. 무심코 내뱉은 말에 운전석에 있던 승하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이요? 강릉의 그 분위기요.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승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우리의 관계는 훨씬 편안해져 있었어요. 재난 현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서울은 강릉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이 즐비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죠. 영국문화원에 도착해 예정된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을 때 승하가 서둘러 저에게 다가왔어요. 윈터스 씨,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런던 한인 커뮤니티에서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고국의 재난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니요. 승하는 노트북을 펼쳐 영상통화 링크를 클릭했어요. 화면에는 런던 한인회 회장이라는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인사드립니다. 강릉 산불 소식을 듣고 저희 한인 사회가 즉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런던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리버풀 등 영국 전역의 한인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어서 화면에는 영국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모금 활동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식당, 교회,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한인들이 모여 성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심지어 영국인들도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죠. 부모님 세대가 받은 사랑, 이제 우리가 돌려줄 시간이에요. 한 청년의 말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무언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고국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강하다니 놀라웠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재난관리 전문가는 한국의 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지만 제 마음은 자꾸 런던 한인 커뮤니티의 이야기로 향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승아에게 물었어요. 영국에 계신 한국분들과 추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승아는 기꺼이 연락을 취해주었고 저녁에 런던 한인회와 다시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제가 자주 가던 런던 뉴몰든 거리가 보였어요. 그곳에 모인 한국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린 영국에 살지만 마음만은 늘 고국에 있습니다. 이 모금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한 할머니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영국에 50년 가까이 살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소식에 가슴 아파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영국군도 참전했었죠. 이제 우리가 영국에서 한국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한인회 회장의 말에 저는 문득 역사의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 그 연결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역사적 기억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기사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 나라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취재하러 왔지만 지금은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힘, 공동체의 연대,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정체성이라는 키워드가 제 노트북 화면을 채웠어요. 런던의 딸 에밀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재난 현장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나고 있어. 곧 더 자세히 이야기해줄게. 평소보다 긴 메시지였어요. 어쩌면 저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넷째 날 승하의 제안으로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해외에서 오는 구호물자가 도착하는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웠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어제 런던 한인회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인천항에 도착하자 커다란 컨테이너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만 관계자가 우리를 맞이해 구호물자 처리 과정을 안내해 주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물자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있었죠. 해외에서 오는 구호물자는 특별 통관 절차를 거쳐 바로 피해 지역으로 보내집니다. 전 세계에서 지원이 이어지고 있어요. 항만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보낸 구호물자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때 영국에서 온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승하와 함께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영국 적십자사와 여러 단체의 이름이 적힌 박스들 사이에 런던 노스코트 초등학교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들이 쓴 편지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영어로 쓰인 손편지들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승하가 몇 장을 번역해 주었죠. 한국 친구들, 우리가 함께 있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들을 응원해요. 용기를 내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국의 아이들이 한국의 아이들을 위해 보낸 위로의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런 국제적 연대가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원래는 필요한 물품만 보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편지까지 보냈을까요? 승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건은 필요를 채우지만 마음은 상처를 치유하니까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어요.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차이, 그리고 둘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학용품, 담요, 장난감 등 아이들을 위한 물품들도 가득했어요. 창고를 나오며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지금은 무엇을 배우는 걸까? 승하가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생각했어요. 우리 영국 아이들이 이런 따뜻한 마음을 어디서 배웠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말이죠. 인천항 구석에 마련된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런던의 아이들과 한국의 재난, 그 사이를 잇는 마음의 다리가 분명히 존재했죠. 국경도, 언어도, 문화적 차이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물류 담당자가 추가 정보를 전해주었어요. 해외에서 온 물품들은 내일 아침 강릉으로 출발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물품은 학교와 임시보육시설로 먼저 보내질 예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런던에 있는 제 딸 에밀리가 생각났어요. 18살인 에밀리는 이제 거의 어른이지만 제게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죠. 재난 현장을 누비며 보내온 세월 동안 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제 직업에 대한 에밀리의 불만, 그리고 제가 채워주지 못한 빈자리들이 떠올랐어요. 런던의 소박한 초등학교에서 보낸 따뜻한 편지들을 보며 어른인 제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적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순수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 아닐까요? 정치와 국경, 경제와 이념을 넘어서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꺼내 에밀리에게 평소보다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인천항에서 본 아이들의 편지에 대해, 그리고 제가 느낀 감정들에 대해 솔직하게 적었죠. 에밀리는 언제나 저보다 감성적이었고 이런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한숨을 쉬었어요. 승아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볼까요? 다시 강릉으로 가고 싶어요. 인천에서 본 물품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승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연대는 국적도 국경도 초월한다는 것을요.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마음만은 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잊고 있던 중요한 진실일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강릉으로 향하는 길, 저는 승아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토록 쉽게 희생을 받아들이나요? 질문이 다소 무례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승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쉽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승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재민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승아를 바라봤죠. 승아는 담담하게 계속했습니다. 5년 전 강원도 산불로 집을 잃었어요. 당시 대기업 통번 역사였죠. 승아의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승아는 단순히 통역사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이기도 했던 겁니다. 승아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더 깊고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돕는 차례죠. 갑자기 승아가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었던 첫인상과 달리 지금의 승아는 깊은 상처와 따뜻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희생만으로는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제 말에 승아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스템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재난 현장을 15년 다니면서 저는 항상 시스템의 효율성, 매뉴얼의 완성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승아의 말처럼 결국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마음이었죠. 지금껏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강릉 대피소에 도착하자 어제보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인천항에서 보내온 물품들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 초등학생들이 보낸 상자는 이미 열려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승아와 저는 물품 분류를 돕기로 했습니다. 취재차 온 기자가 직접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지만 어쩐지 돕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에밀리가 보내온 답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변하고 있구나. 좋은 변화야. 물품을 나르던 중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영어로 된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영국 군인의 아들이 보낸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한국 사람들의 의지와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내용이었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는 잊지 않았어요. 그 순간 재난 현장에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나 시스템의 효율성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기억과 감사의 끈으로 이어진 인류애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승아와 함께 대피소 근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기자와 통역사가 아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저는 용기를 내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도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요. 승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있는데 늘 재난 현장을 다니느라 함께하지 못했죠. 승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선 슬픔도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버텨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깊게 느껴졌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비슷한 아픔과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공유된 감정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대피소로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하늘 아래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한 기사가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을 취재하러 왔지만 오히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죠. 더 이상은 냉정한 관찰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승아의 이야기, 그리고 제 자신의 이야기가 서로 얽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객관적 보도를 넘어 인간의 근본적인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BBC 본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재난 현장에서 발견한 정의 가치, 특집 다큐멘터리 제안이라는 제목으로요. 처음으로 저는 단순한 재난 보도가 아닌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승아와 함께 복구 작업이 한창인 마을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마을이었어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놀랍게도 상당 부분 복구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을린 나무들 사이로 새롭게 지어지는 집들이 보였어요. 마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마을 입구에는 간이 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 같은 모습이었어요. 승아가 말했습니다. 이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이번 산불로 집을 잃었지만 가게만큼은 지켰대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먼저 가게부터 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가게로 들어갔어요.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필요한 생필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앉아 계신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승아가 통역해 주었죠. 외국에서 온 기자분이시래요. 우리 마을을 취재하러 오셨대요. 아주머니는 밝게 웃으시며 물과 과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산불로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놀라웠어요. 승아를 통해 여쭤봤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나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답하셨습니다. 마음이 살아있어야 진짜 잘 사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다시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아주머니는 오히려 제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영국은 어떤가요? 영국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 돕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영국에도 물론 공동체 의식과 이웃 간 돕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발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영국은 시스템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아가 저의 대답을 번역해드렸고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 하지만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 승아의 어제 말과 비슷했습니다. 시스템은 사람이 만든다는 생각이요. 2번이나 비슷한 말을 들으니 더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마을을 더 둘러보기 위해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작은 광장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복구 작업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내고 함께 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승아가 설명했어요. 주민자치회예요. 복구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거죠. 지켜보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집보다 이웃의 집, 특히 노인이나 아이가 있는 가정을 먼저 복구하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공동체의 필요를 개인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도 있었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도움을 주시나요? 한 대학생이 대답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태는 건 사람으로서 기본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취재하러 온 이유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지만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오후에는 마을 외곽으로 나가 복구 작업이 한창인 주택가를 둘러봤습니다. 한 노인분이 집터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손자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옆에서 작은 삽으로 돕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때 문득 런던에 있는 딸 에밀리가 생각났어요. 조용히 폰을 꺼내 영상 메시지를 녹화했습니다. 촬영 중인 마을의 모습, 서로 돕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의 모습을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가 찾던 선진국은 시스템이 아니었어. 마음이었단다. 영상을 보내고 나서 저는 더 열심히 취재에 임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 마음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 여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마을 사람들은 작은 광장에 모여 간소한 식사를 함께 했어요. 누군가 기타를 치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습니다. 재난의 한가운데서도 일상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죠. 승아가 말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버티는 방법입니다. 함께. 그날 밤 대피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다음날 있을 BBC 본사와의 화상회의를 위한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진심이라고요. 이 특집 다큐멘터리가 승인된다면 저는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재 마지막 날 BBC 본사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편집국장과 프로듀서 팀이 모두 온라인으로 참석했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간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단순한 재난 대응 시스템 취재가 아닌 인간 중심의 이야기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죠. 한국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안합니다. 화면 너머로 편집국장이 눈썹을 치켜올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클레어, 당신이 감정적인 제목을 제안하다니 놀랍군요. 그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항상 냉정하고 객관적인 기사만 써왔던 제가 이런 주제를 제안하는 게 이례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재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제가 촬영한 영상과 인터뷰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피해 주민들, 그리고 서로를 돕는 다양한 모습들이요. 영국 한인회의 모금 활동, 영국 아이들이 보낸 편지,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이 보낸 메시지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편집국장은 바로 승인을 해주었어요. 오히려 방송 분량을 늘려 1시간짜리 특집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죠.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승아가 물었어요. 잘 됐네요. 언제 방송될 예정인가요? 다음 달이요. 빠르게 편집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승아와 함께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지나 복구된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대피소는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자원봉사자들은 여전히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피소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특히 서울에서 온 노인 자원봉사자들과는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저에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닌 소중한 인연이 되었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다시 와요. 다음엔 산불 없이. 그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저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상 마지막 장면으로 저는 대피소 앞에서 한국식 인사,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제 변화의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승아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기자와 통역사가 아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 친구가 되었죠. 승아 씨,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영국에서도 실천하고 싶어요. 승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정이 들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도 그 감정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공항에 도착해 승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 윈터스 씨. 클레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영국에 오면 꼭 연락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딸 에밀리에게 보낼 영상 편지를 녹화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변화에 대해서요. 내가 진짜로 배운 건 사람을 잊지 않는 마음이야.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에밀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본 가족의 의미,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제는 저도 실천하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에밀리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눴어요. BBC 스튜디오에서 특집 다큐멘터리 편집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저는 객관적 나레이션보다 인간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편집 감독이 놀라워했죠. 클레어, 당신이 이렇게 감성적인 내용을 만들다니 믿기지 않네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답했어요. 나는 선진국의 시스템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건 선진국의 마음이었죠. 특집 방송이 나간 후 예상보다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물론 다른 언론사와 정부 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재난 대응에서 인간 중심 접근법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딸은 처음으로 제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의 변화가 우리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어요. 엄마, 다음에 한국에 가면 나도 데려가줘. 에밀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단순히 재난을 취재하는 기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겠다고요.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